여러분, 지금 눈앞에 완벽하게 구워진 소고기 한 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그쵸. 우리가 막 화우, 그러니까 와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아마 10중 8구는 뜨거운 불판 위에서 그 눈꽃처럼 하얀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힌 최고급 고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네, 입에 넣자마자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맞아요. 그 압도적인 지방의 맛말이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우에 대해 알고 있던 그 완벽한 마블링이라는 상식이 사실은 전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심지어 약간 왜곡된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모든 와인을 그저 단맛 나는 붉은 포도주스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품종도 다르고 산지도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융용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탐이구할 전국융용호진흥기금협회의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식탁 위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흑모화종, 외에도 뿌리 없는 무각화종, 그리고 붉은빛을 띠는 갈모화종, 마지막으로 일본 단각종까지 총 4가지의 독특한 품종이 등장하거든요. 네 가지나 있다고요. 와, 오늘 이 자료들을 진짜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소고기라는 식재료가 단순히 그 맛의 경쟁을 넘어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의 지리적 환경이나 농부들의 억척스러운 삶, 그리고 생태계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화해 왔는지. 그 기막힌 서사를 하나씩 해체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익숙한 얼굴부터 무대로 올려보죠. 마블링의 제왕 흑모 화종입니다. 네, 털이 흑갈색을 찌는 녀석들이죠. 맞아요. 지방 교잡, 그러니까 고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스며드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품종이잖아요. 자료 보니까 일본 각지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막 탐내는 유전자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현재 위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지금의 압도적인 스펙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고귀한 대접을 받은 귀족소 같지만 귀족이 아니었나요? 이 품종의 기원을 살펴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흑모화종의 과거 정체성은 영육 겸용종이었습니다. 아, 영육 겸용종. 저도 그 부분 읽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고기가 원래는 농경용이랑 식용용을 겸했다는 거잖아요. 네, 일도 하고 고기고 주고. 그러니까 식탁에 오르기 전에 먼저 밭에서 막 쟁기를 끌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을 해야 했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럭셔리 소고기의 조상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그 일본의 과거 농업 환경이라는 맥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떤 환경이었길래요? 좁고 험한 밭을 갈아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덩치가 막 산처럼 큰 소보다는 부리기 쉬운 좀 비교적 작은 체구의 소가 필요했죠. 아, 그래서 체격이 작았군요. 네. 그래서 체격을 작게 이른바 소격으로 의도적으로 유지했던 겁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재래의 와규에다가 브라운 스위스종, 대본종, 에어셔종, 신멘탈종 등 외국의 굵직한 품종들을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막 교배시켜서 잡종을 만들었지만요. 와, 진짜 온갖 서양 품종을 다 섞었네요. 그래도 여전히 농사에 적합한 그 작은 덩치라는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의 마블링 챔피언이 과거에는 밭을 가는 초소형 트랙터 출신이라는 거네요. 초소형 트랙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초소형 트랙터 시절에는 고기용으로 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점이요? 너무 작아서 고기가 적게 나오나요? 맞아요. 체중 증가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죠. 살이 안 붙는 겁니다. 아,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소가 밭을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계가 들어오니까요. 자료를 보면 쇼와 37년, 그러니까 1962년이라는 명확한 기점이 딱 등장합니다. 1962년. 네, 이때부터 흑모화종은 노동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철저하게 육전용종, 즉 오직 고기만을 위한 품종으로 방향을 틀어서 엄청난 개량을 거듭하게 됩니다. 와, 그 계량의 결과가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거세 비유구, 그러니까 고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거세하고 살을 찌운 소의 데이터를 볼까요? 한번 보시죠. 생후 9.5개월령에 290kg이었던 체중이 비육을 마치는 30개월령이 되면 무려 695kg까지 불어납니다. 이게 하루 평균 증체량이 0.65kg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500ml 생수병 하나 무게보다 더 많은 살이 찌는 셈이죠.
번식 암소의 체중도 465kg에 달할 정도로 체격이 커졌고요. 진짜 외국 품종이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능력이네요. 네, 외국종 못지않은 증체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흑모아종은 자신의 유전적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시대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한 아주 극적인 생물학적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인공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흑모아종이 이렇게 압도적인 고기기계로 진화해서 전국구 스탠다드가 되었다면요. 네, 그냥 일본 전역에서 이 녀석 하나면 키우면 되는 것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굳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더라고요. 야마구치현의 무각화종이나 구마모토 고치현의 갈모화종 같은 품종들 말이죠. 아니, 흑모화종이라는 아주 완벽한 정답지가 있는데 왜 굳이 오답노트 같은 딴짓을 했을까요? 그걸 단순히 오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답이라고요? 오히려 흑모화종이라는 그 획일화된 스탠다드를 거부하고 지역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유전자를 조작해낸 맞춤형 진화의 결과물로 봐야죠. 아, 맞춤형 진화요? 네, 먼저 야마구치현 하기시를 중심으로 사육되는 무각화종을 들여다볼까요? 이름 그대로 뿔이 없고 온몸이 진한 검은색 털로 덮여있는 녀석들입니다. 제가 이 녀석의 족보를 봤는데 진짜 야망이 느껴지더라고요. 대정시대에 흑모아종이랑 외국의 아바딘 앵거스종을 교배해서 무각방정종이라는 걸 처음 만들더니 네, 1차 개량이었죠. 쇼와 초기에 거기다가 앵거스종을 한 번 더 들이붓습니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앵거스 유전자를 막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건데 대체 왜 이렇게 앵거스 유전자에 몰빵을 한 걸까요? 앵거스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소인지 떠올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특성이죠? 바로 조숙조비입니다. 조숙조비. 일찍 크고 살이 일찍 찐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야마구치현의 사람들은 흑모아종의 그 섬세한 마블링보다는 압도적이고 빠른 성장 속도를 선택한 겁니다. 육상으로 치면 근육이 엄청 빠르게 붙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를 만들어낸 셈이죠. 아, 그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었군요. 자료에 보니까 쇼와 42년에 열린 제1회 전국 화우산 육능력 공진회에서 네, 거기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상적인 육용종 체형에 가깝고 체중 증가도 엄청나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번식암소 체중이 무려 580kg입니다. 앞서 말한 흑모아종 암소가 465kg이었으니까 체급 자체가 훨씬 크네요. 단기간에 고기를 생산해내는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흑모아종을 압도하는 스펙을 갖춘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지역 특화 모델인 갈모화종은 어떨까요? 아, 붉은 털을 가진 소들이죠? 네, 이 품종은 갈모화종이라는 하나의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마모토개와 고치개라는 전혀 다른 생일과 족도를 가진 두 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출신 성분이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마모토개는 옛날부터 아소산 주변에서 길러지던 조선우 베이스의 토착소, 그러니까 아소우, 야배우, 구마우 같은 소들에다가 신멘탈종을 교배했습니다. 네, 그게 구마모토개고요. 반면에 고치개는 아예 메이지 시대에 수입된 조선우의 다이렉트로 신멘탈종을 교배해서 만들었어요. 베이스가 된 유전자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외모에서도 뚜렷한 구분이 생깁니다. 아, 외모도 달라요. 네, 구마모토개가 전체적으로 옅은 갈색 토를 매끄럽게 입고 있다면 고치개는 꽤 강렬한 포인트 컬러를 가지고 있죠. 포인트 컬러요? 코, 입, 눈 주위, 발끝, 그리고 꼬리 끝 부분에 짙은 흑갈색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유전적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네요. 같은 품종인데도 지역마다 다르게 생겼다니. 그런데 외모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녀석들의 피지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구마무토개 갈모화종 번식암소는 557kg인데 거세 비유구 성장 데이터를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가 좀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생후 9.4개월령에 305kg으로 시작한 소가 25개월령이 되면 무려 755kg에 도달합니다. 이거 하루 평균 증체량이 무려 0.95kg이에요. 하루에 거의 1kg씩 체중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에너지 전환 효율을 의미합니다. 아까 흑모아종이 하루에 0.65kg 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이 갈모아종의 성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죠. 마치 거대한 산악 등반가처럼 뼈대부터 우람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자동차 튜닝 같습니다. 무각화종은 앵거스 유전자를 몰빵해서 빨리 크도록 만든 스포츠카, 갈모아종은 지역 특색에 맞춰서 출시된 한정판 클래식카 같은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고기 맛은 어떨까요? 자료를 보면 무각화종과 갈모아종 모두 육질은 흑모아종 다음으로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블링 세계 1등은 놓쳤지만 육질도 훌륭하고 몸집은 훨씬 빨리 크게 자랍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유경호 아닌가요? 스펙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자료의 씁쓸한 이면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진 무각화종과 갈모화종 모두 현재 사육도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문장이 자료 말미에 적혀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소비자들이 오직 고도의 마블링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소고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아, 흑모화종만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놀라운 성장 속도와 훌륭한 육질을 갖춘 이 지역 특화 유전자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시장의 획일적인 입맛에 계속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 씁쓸함을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마지막 품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고기의 질, 그러니까 육질이라는 렌즈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야만 존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녀석이죠. 바로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 그 이와테, 아오모리, 아키타를 중심으로 사육되는 갈색 털의 일본 단각종입니다. 이 일본 단각종은 남부 우아, 쇼트온종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인데요. 쇼와 32년부터 통일된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조상인 남부로부터 아주 튼튼한 발굽과 다리를 물려받았죠. 튼튼한 다리요? 네, 이게 바로 이 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 제가 이 자료 읽다가 정말 헛웃음이 났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식용용 소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자료인데 여기 대놓고 육질 쪽으로는 다소 떨어진다고 팩트 목격을 해놓더라고요. 하하, 너무 솔직하죠? 아니, 앞서 세계 1위 마블링이니 막 하루에 1kg씩 찌느니 하는 괴물들을 보다가 갑자기 육질이 떨어진다는 소를 만나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식용용 소가 고기 맛이 떨어지면 대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당장 도태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식재료라는 결과물에만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시선을 고기 맛이 아니라 이 소를 길러내는 농부의 일상과 도호쿠의 대자연이라는 거친 환경으로 옮겨보죠. 일본 단각종의 진정한 가치는 도마 위가 아니라 산기슭에서 폭발하거든요. 산기슭에서 폭발한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일종의 오프로드 서바이버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하산독리, 방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하산독리? 여름하, 산산, 겨울동, 마을리.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여름에는 산에 방목하고 겨울에는 마을로 내려와서 키운다는 거군요. 완전한 야생 방목 사이클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방목 그 이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소들은 짝짓기조차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인공 수정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인공수정이 아니라 무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배가 이루어지는 마키우시의 방식을 쓰거든요. 게다가 암소가 스스로 임신해서 새끼를 낳고 나면 인간의 도움 없이 자신의 젖을 먹여서 새끼를 건장하게 키워내는 뛰어난 포용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제야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기분입니다. 왜 이 품종이 굳이 도호크 지역에서 살아남았는지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눈치채셨군요. 이 지역 농가들의 생활 방식을 봐야 해요.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어업, 타바코, 즉 담배 농사, 그리고 원예까지 아주 복합 경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아주 바쁜 농부들이죠. 바다 나가서 고기 잡아야지, 밭에서 담배 길러야지, 누운 코 뗄 새 없이 바쁜 농부들이 하루 종일 축사에 매달려서 소한테 여물을 먹이고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온실 속 화초 같은 흑모종은 이 바쁜 농부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단각종을. 네, 반면 일본 단각종은 알아서 험난한 살을 쏟아내며 거친 잡초를 뜯어먹고 또 알아서 짝을 찾아 임신을 하고 알아서 젖을 물려 새끼를 키워내죠. 농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궁극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품종인 셈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만약 어업이나 원예 농사를 짓는 바쁜 농부라고 상상해보세요. 손이 하나도 안 가는 이런 소. 정말 엄청난 효자 품종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성장 속도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거세 비유구 기준으로 7.6개월령에 245kg으로 시작해서 22.5개월령이 되면 685kg까지 붙습니다.
와, 이 녀석들도 하루에 0.95kg씩 팍팍 크네요. 암소 체중도 590kg으로 체격이 엄청나고요. 알아서 잘 크고 덩치도 이만큼이나 커지니까 고기 맛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농가 수익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남각종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 행위 자체가 지역의 거대한 생태계 순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펌프요? 네. 이들의 방목 덕분에 도호쿠 지방의 숲과 초원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거든요. 잡초를 먹어치우고 배설물로 땅을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깎아주고 비료도 주고. 맞습니다. 아까 갈모아종이 아소산 주변의 방목으로 지역 경관을 유지하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이 소들은 단지 고기를 제공하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각하고 유지하는 살아있는 건축가들인 셈이죠. 와, 식탁 위에 그 맛이라는 좁은 기준표를 딱 치워버리니까 이 억척스러운 오프로드 서바이버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생명체인지 새삼 껴닫게 되네요. 바쁜 농부들의 고단한 삶을 묵묵히 지탱해주고 또 거친 사냐의 푸르름을 지켜온 진짜 일꾼들이었군요. 하지만 앞서 무각화종과 갈모아종의 운명처럼 자료의 마지막은 일본 단각종에게도 냉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각종도 줄어들고 있나요? 네, 현재 일본 단각종 역시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이 뜯어먹던 기존 방목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지역 경관 유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죠. 참.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른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비싼 고기로만 알았던 화후.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네. 그 이면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밭을 갈다가 최고급 고기로 변모한 흑모하종.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앵거스의 피를 들이부은 단거리 육상 선수 무각화종.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멘탈종을 받아들여 지역의 거인으로 자라난 갈모아종. 마지막으로 육질이라는 핸디캡을 거친 대자연에 대한 적응력으로 극복해낸 억척스러운 생존자, 일본 단각종까지 전혀 다른 4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4가지 품종의 역사는 곧 일본의 험난한 지리, 복잡한 농업 환경,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농부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 그 자체였습니다. 고기라는 형태를 빌려서 기록된 거대한 사회학이자 생태학 보고서였던 셈이죠. 오늘 이 놀라운 기록들을 함께 탐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묵직한 통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각화종, 갈모아종, 그리고 일본 단각종의 사역 두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의 마지막 줄을 다시 한번 상기해봤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장이 그리고 소비자의 혀가 오직 흑모아종이 보여주는 그 극한의 마블링 단 하나만을 정답이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머지 세 품종이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마틈에 대해서 고기 이름표 3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아소산의 들넓은 초원과 도호쿠 지방의 험준한 산맥이 그 방목의 빈자리를 증명하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구마모토 아소산의 푸른 경관을 밟고 지나가던 갈모아종의 무거운 발걸음을 영영 잃게낼 것입니다. 여름산과 겨울마을을 오가며 지역 생태계를 묵묵히 조율하던 단각종의 끈질긴 생명력도 잃게 될 것이고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네요. 무엇보다 자연의 거친 순환 시스템에 기대어서 고단하지만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역 농부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입맛 하나가 획일화되었을 뿐인데 말이죠. 다음에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신다면 완벽한 마블링이면에 사라져가는 이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식탁 위를 조금 다르게 비추는 새로운 조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부드러운 스테이크의 역사 뒤편에 땀 흘려 밭을 갈았던 작은 트랙터의 눈물, 지역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맞춤형 튜닝카들이, 그리고 묵묵히 거친 산과 마을을 오가며 생태계를 지켜낸 오프로드 서바이버들의 잊혀져가는 이야기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것들 너머에는 언제나 세상을 움직여온 더 거대한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 숨은 가치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표면 뒤에 감춰진 이야기에 계속해서 날카로운 지적 호기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며 오늘 신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탐구에서 더 새롭고 놀라운 시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